우리말에는 긴 간병에 효자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에 치매를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이 더 와닿으실 텐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당사자에게도 그리고 가족에게도 할 짓이 못 된다고 하죠. 가족이 기억을 잃어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들이 얼마나 힘들지 상상만 해도 버겁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국 남자와 결혼한 프랑스 여성입니다. 완곡한 반대를 하던 아버지가 치매에 걸리자 기회를 삼아 한국으로 시집을 갔다고 하는데요. 그 뒤 아버지와 담을 쌓고 살았지만 치매가 심해진 아버지 소식에 5년 만에 프랑스로 돌아온 그녀는 아버지 앞에서 한국 남자를 모른 채 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인지 그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프랑스 남부 니스의 작은 마을에서 저는 그저 평범한 소녀로 자랐어요. 제 이름은 엘로디, 프랑스에서 흔한 이름을 가진 흔한 소녀였습니다. 우리 가족은 특별할 것 없는 중산층이었고 아버지는 지역 도서관에서 일하는 조용한 지식인이셨어요. 어머니는 초등학교 교사로 매일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돌아오는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저 역시 모범생으로 자랐어요. 학교에서는 늘 상위권을 유지했고 책을 좋아하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문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엘로디,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아버지는 가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끼면서도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그만큼 부모님의 기대가 컸기 때문이에요. 특히 아버지는 제게 완벽함을 바라셨어요. 학업은 물론이고 교우 관계까지도 항상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대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소르본 대학교 문학과에 합격했을 때 아버지는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학은 공부하러 가는 곳이지 연애하러 가는 곳이 아니다 라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어요. 그때는 그저 부모님의 걱정으로만 여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아버지는 연애 자체를 탐탁지 않게 여기셨더군요. 대학 3학년이 되던 해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온 한국인 유학생 민준을 만났어요. 처음에는 그저 동양에서 온 특이한 친구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문학 세미나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대화할 기회가 생겼고 그의 차분하고 깊이 있는 시선에 조금씩 끌리기 시작했어요. 민준은 말수가 적었지만 말할 때마다 깊은 생각이 느껴졌습니다. 카페에서 함께 공부하는 시간이 늘어났고 어느새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어요. 프랑스 문학은 감성이 풍부하네요. 하지만 한국 문학에는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어요. 민준의 말에 저는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는 제게 새로운 세계였어요. 동양의 정서, 가족에 대한 깊은 애정, 그리고 책임감 있는 그의 모습이 점점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데이트를 시작한 것은 그가 프랑스에 온 지 6개월 후였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우리의 관계를 부모님께 알렸지만 예상대로 아버지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냥 친구로 지내라. 어차피 그 친구는 곧 한국으로 돌아갈 텐데. 아버지의 말씀이었어요. 저는 그저 일시적인 걱정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민준과의 관계가 1년, 2년으로 이어지면서 아버지의 반대는 더욱 강해졌어요. 엘로디, 왜 하필 외국인이니?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른데 아버지는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프랑스인 남자들을 소개해 주시기도 했어요. 의사, 변호사, 교수 모두 좋은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민준을 더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는 타국에서 학업과 일을 병행하며 꿋꿋이 자신의 길을 걸어갔고 저를 대할 때는 항상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눈빛에서 저를 향한 깊은 애정을 볼 수 있었어요. 민준은 학업을 마친 후에도 프랑스에 남아 일자리를 찾았고 우리의 연애는 계속되었습니다. 3년차가 되던 해 저는 용기를 내어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아버지께 꺼냈어요. 아빠, 저 민준과 정말 결혼하고 싶어요. 그날 아버지의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지시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과는 결혼할 수 없다. 절대 안 된다. 그 말씀이 왜 그렇게 단호했는지 당시에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나중에 어머니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전쟁 중에 동양인들에게 안 좋은 경험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 트라우마가 세대를 넘어 아버지에게도 영향을 미쳤던 겁니다. 물론 그것이 민준에 대한 편견을 정당화할 수는 없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연애 4년 차, 우리의 결혼 이야기는 계속 미뤄졌어요. 민준은 인내심 있게 기다려주었지만 저는 점점 괴로워졌습니다. 가족과 사랑 사이에서 갈등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더 무거워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집에서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께서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나왔고
정밀검사 결과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항상 든든하고 지혜로웠던 아버지가 기억을 잃어간다니. 믿기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혼란에 빠졌고 특히 어머니는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 결혼 이야기를 다시 꺼내는 것은 불가능했어요.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그 시기가 제게는 결정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진단 이후 가족들의 관심은 온통 그분의 건강에 집중되었고 제 연애에 대한 감시는 느슨해졌어요. 민준과 나는 조용히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큰 식이 아닌 작은 시청식으로 계획했어요. 결혼 날짜가 다가올수록 마음은 더 복잡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행복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아버지를 속이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결국 결혼식 2주 전, 저는 모든 용기를 내어 아버지께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빠, 저 민준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2주 후에요. 아버지의 반응은 생각보다 더 격렬했어요. 처음으로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지? 안 된다고 했잖아. 내가 그 사람과 결혼한다면 넌 더 이상 내 딸이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어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아주셨지만 아버지는 끝내 방에서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집을 나서는 순간 아버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이젠 한국 가서 다시 돌아오지 마라. 그렇게 저는 민준과 함께 작은 결혼식을 올리고 한국으로 떠났습니다. 새로운 나라, 새로운 문화, 새로운 가족.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민준이 있어 견딜 수 있었어요. 그의 가족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서툰 한국어도 차근차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생활은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새로운 음식, 새로운 풍경,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이 자리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새 결혼 5주년이 다가왔어요. 그동안 프랑스와는 어머니와 동생을 통해 연락을 유지했지만 아버지와는 직접 대화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소식만 간간히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동생 소피로부터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엘로디, 아버지가 많이 안 좋아지셨어.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지난 5년간 미뤄온 화해의 기회가 이제 정말 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민준에게 상황을 설명했더니 그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당장 짐을 싸자. 프랑스로 가야지. 일과 생활을 뒤로하고 우리는 서둘러 비행기표를 예매했습니다. 14시간의 긴 비행 동안 저는 아버지와의 마지막 순간들을 생각했어요. 마지막으로 본 아버지의 모습, 환한 얼굴, 실망한 눈빛. 과연 그분이 저를 용서해 주실까? 다시 딸로 받아주실까?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채 우리는 프랑스 땅을 밟았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바로 병원으로 향했어요.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5년 만에 아버지를 다시 뵙는다는 생각의 두려움과 설렘이 교차했어요. 병실 앞에 도착해서 손잡이를 잡는 순간 민준이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따뜻한 손길이 저에게 용기를 주었어요. 함께할게. 걱정 마. 그의 말에 깊은 숨을 들이쉬고 저는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 문을 열자 낯설고도 익숙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소독약 냄새와 노인 특유의 채취가 섞인 공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병실 안으로 한 발짝 내딛자 창가에 놓인 침대 위에 아버지가 계셨어요. 5년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한때 단단했던 몸은 쪼그라들었고 항상 반듯하게 빗어 넘기셨던 머리카락은 듬성듬성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무엇보다 그 또렷했던 눈빛이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것이 저희 선택이었다는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용기를 내어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민준은 조용히 제 뒤를 따랐습니다. 아빠,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아버지의 시선이 저에게 향했지만 그 눈에는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대신 어딘가 반가운 듯한 그러나 낯선 사람을 맞이하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왔구나. 학교 갔다 오는 길이니? 아버지의 말씀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지금의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머릿속에서는 제가 여전히 16살 고등학생이었던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지금 집 나갔다 온 엘로디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아버지의 착각에 맞춰줘야 할까? 혼란스러운 사이 아버지의 시선이 제 뒤에 서 있는 민준에게 향했습니다. 쟤는 누구냐? 아버지의 눈빛이 순간 경계로 바뀌었어요.
낯선 동양인 남자가 갑자기 딸과 함께 나타났으니 당연한 반응이었겠죠. 하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습니다. 내 남편인데, 내가 선택한 사람인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말문이 막혔어요. 그때 민준이 한 발짝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유창한 프랑스어로 아버지께 말했어요. 학교 친구예요. 같이 병문안 왔어요. 그 말을 들은 아버지의 표정이 순간 밝아졌습니다. 경계하던 눈빛이 사라지고 안도의 미소가 번졌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딸 친구구나. 고맙다. 우리 딸이 좋은 친구를 두었네. 아버지의 말씀에 저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어요. 민준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고 아버지는 그런 민준에게 호감을 보이셨습니다. 우리 딸 보고 싶었다. 학교 갔다 오는데 몇 년은 걸린 것 같구나. 아버지의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어요. 몇 년? 정확히 5년이었습니다. 그 5년 동안 저는 아버지의 딸이기를 포기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저를 딸로 기억하고 계셨어요. 병실에 나오자마자 복도에서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민주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었어요. 그의 포옹 속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와 동생 소피가 도착했어요. 소피는 제 모습을 보더니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담담한 표정이었지만 눈가는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엘로디, 아버지는 6개월 전부터 급격히 상태가 나빠지셨어. 요즘은 날짜도 모르시고 사람도 잘 알아보지 못하셔. 어머니의 설명을 들으며 자책감이 더 커졌습니다. 내가 곁에 있었다면 아버지의 상태가 이렇게까지 나빠지진 않았을까? 그런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상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진행되었고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였어요. 1년 정도면 이제 기억을 거의 못하실 거라 보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씀이 현실감 없이 들렸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놀라운 일은 둘째 날부터 시작되었어요. 민주는 아침 일찍 병원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그는 이미 아버지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간호사가 가져다 준 병원식을 아버지가 드시기 쉽게 작은 조각으로 잘라놓고 있었습니다. 여보, 언제 왔어? 제가 물었을 때 민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일찍 일어나서 먼저 와봤어. 그의 세심함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날도 민준을 학교 친구로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아버지는 민준의 손에서 숟가락을 받아들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먹이려 할 때는 입을 다물고 거부하셨던 아버지였는데 말이에요. 이거 맛있어요, 선생님. 한 숟가락만 더 드세요. 민준의 부드러운 말투에 아버지는 순순히 입을 벌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본 간호사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신기하네요. 보통 다른 사람이 먹여주면 거부하시는데 그날 이후로 민준은 아버지의 모든 식사를 책임졌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항상 정해진 시간에 병원에 와서 아버지께 음식을 먹여드렸어요. 때로는 병원식이 입맛에 맞지 않으셨는지 아버지가 거부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면 민준은 묘한 재주로 아버지를 설득했어요. 이건 제가 특별히 가져온 음식이에요. 한 번만 맛보세요. 그런 말에 아버지는 호기심을 보이며 다시 식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민준이 아버지의 약을 챙기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간호사가 약봉지를 가져다 주면 민준은 정확히 어떤 약인지 확인하고 물과 함께 아버지께 건넸어요. 이 약은 소화를 돕는 약이에요. 식사 후에 드셔야 해요. 그런 설명과 함께 약을 드리면 아버지는 순순히 따르셨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잘하니? 제가 민준에게 물었을 때 그는 수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유튜브로 공부했어. 치매 환자 케어하는 방법. 그 말을 듣고 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준은 이미 한국에서부터 이런 상황을 대비해 공부해왔던 거예요. 넷째 날, 제가 병실에 들어갔을 때 본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민준이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고 있었어요. 요양병원이었지만 간호사 인력이 부족했고 때로는 환자들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그런 상황을 기다리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불편해하시면 즉시 대소변을 받아내고 침대 시트까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이런 건 내가 할게. 제가 말했을 때 민준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내가 하고 싶어. 그의 눈빛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무가 아니라 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행동이었어요. 어느 날은 아버지가 갑자기 민준을 고등학교 체육 선생님으로 착각하셨습니다. 선생님, 오늘은 체육 수업 없나요?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지만
민주는 곧바로 그 역할에 맞춰 대답했어요. 오늘은 비가 와서 수업이 취소됐어요. 대신 여기서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볼까요? 그렇게 말하며 민주는 아버지의 팔과 다리를 부드럽게 움직여 관절 운동을 도왔습니다. 다른 날에는 아버지가 민준을 택배기사로 착각하신 적도 있었어요. 내가 주문한 책이 왔나? 아버지의 질문에 민준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사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서 병실에 있던 책 한 권을 드렸어요. 아버지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그 책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어머니는 어느 날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 남편,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피도 민준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한국인 사위에 대해 의구심이 있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민준을 존경하는 눈치였습니다. 어떻게 매일 이렇게 할 수 있지? 나는 이틀만 해도 지치는데. 소피의 말에 저도 같은 의문이 들었어요. 민준은 단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병원에 있었고 아버지의 모든 필요를 챙겼습니다. 식사, 약, 대소변은 물론이고 면도까지 직접 해드렸어요. 게다가 아버지의 기분에 맞춰 매일 다른 역할을 연기하는 것까지.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아버지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졌어요. 고열이 나고 의식이 혼미해지셨습니다. 의사들은 폐렴 증상이 있다며 집중 치료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모두 병원에 남았습니다. 민주는 병실 의자에서 꼬박 밤을 새며 아버지의 상태를 지켜봤어요. 간호사가 2시간마다 와서 체크할 때마다 민주는 이미 아버지의 체온과 상태를 기록해두고 있었습니다. 당신 좀 쉬어. 제가 권했을 때 민주는 고개를 저었어요. 나는 괜찮아. 너가 쉬어. 그의 헌신적인 모습에 병원 의료진들도 감동했습니다. 한 의사는 말했어요. 이렇게 헌신적인 가족은 오랜만에 봅니다. 다행히 아버지의 상태는 사흘 만에 안정을 찾았습니다. 열이 내리고 의식도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아버지는 회복 후 처음으로 민준을 간호사가 아닌 좋은 청년으로 인식하셨습니다. 자네 매일 오나? 고맙네. 그 말을 들은 민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비록 아버지는 여전히 민준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에 대한 고마움은 분명히 느끼고 계셨습니다. 2주가 지나고 우리는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해야 했어요. 민준의 회사에서 더 이상의 휴가 연장이 어렵다는 연락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민준은 쉽게 떠나려 하지 않았어요. 조금만 더 있다 가자. 내가 회사에 다시 이야기해볼게. 그의 말에서 아버지에 대한 진심 어린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병원 창문으로 스며드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짐은 이미 호텔에 정리되어 있었고 저녁 비행기만 남아 있었어요. 아버지와의 마지막 시간,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민주는 평소보다 더 일찍 병원에 도착했어요. 마치 아버지와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려는 듯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는 아버지의 일상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어요. 아침에 어떤 약을 드셔야 하는지, 어떤 자세를 좋아하시는지,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미소 지으시는지까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병실에 들어서자 아버지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오늘따라 유난히 정신이 맑아 보이셨습니다. 민준이 먼저 다가가 아버지의 손을 잡았어요. 아침 식사하셨어요? 민준의 질문에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버지가 저를 누구로 인식하실지, 민준을 어떤 사람으로 기억하실지 예측할 수 없었어요. 매일 다른 사람들로 우리를 착각하셨으니까요. 놀랍게도 아버지는 오늘 특별히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저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셨어요. 그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시는 것 같았어요. 민주는 평소처럼 아버지의 머리맡을 정리하고 물컵을 채워드리고 작은 과일 조각을 내어드렸습니다. 오늘은 막내요, 선생님. 민준이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민주는 아버지를 선생님이라 불렀어요. 아버지가 한때 지역 도서관에서 근무하셨다는 사실을 존중해서였죠. 비록 아버지는 민준을 매일 다른 사람으로 착각하셨지만 그 호칭만큼은 민준이 일관되게 유지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갔어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니 벌써 출발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병실에는 어머니와 소피도 와 있었어요. 아버지의 침대 주변에 모여 각자의 방식으로 작별 인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불을 정리하시며 평소처럼 담담하게 행동하셨지만 붉어진 눈가에서 그 마음을 읽을 수 있었어요. 소피는 직접 만든 작은 사진첩을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이거 기억나세요? 우리 가족 니스 여행 갔을 때요.
아버지는 사진을 보시며 가끔 미소를 지으셨지만 그것이 실제 기억 때문인지 아니면 딸의 다정한 설명 때문인지는 알 수 없었어요. 마침내 작별 인사를 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곁으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잡았어요. 아빠, 저 이제 가봐야 해요. 말을 이을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더 이상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요. 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눈빛에서 무언가를 읽을 수 있을 것 같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소피가 다음으로 인사했고 어머니는 아버지의 이마에 가볍게 키스를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준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는 아버지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2주 동안 그가 아버지를 돌보며 앉은 그 자리였어요.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곳에서 보냈는지, 얼마나 많은 정성을 쏟았는지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깊었어요. 조만간 다시 찾아뵐게요. 건강히 계세요. 그는 아버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저는 곁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민준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진심 어린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민준의 손을 꼭 잡으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딸, 잘 부탁한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방 안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의 그 말은 분명 민준을 사위로 인정하는 말이었어요. 5년 전 그토록 완강하게 거부했던 관계를 이제야 인정해 주신 겁니다. 그것도 가장 명료한 순간에 가장 또렷한 정신으로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참았던 모든 감정, 5년간의 그리움, 죄책감, 후회, 그리고 이 순간의 벅찬 감동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어요. 병실을 뛰쳐나와 복도 끝까지 달렸습니다. 그리고 벽에 기대어 말 그대로 오열했어요. 입을 틀어막아도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데 어깨에 손길이 느껴졌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소피였습니다. 그녀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엘로디. 소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희는 한동안 그렇게 서로 붙들고 울었어요. 잠시 후 어머니가 오셨습니다. 평소의 냉정함은 온데간데 없고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아버지, 처음으로 또렷하게 말씀하셨어.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에서 그 순간이 얼마나 특별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민주는 가장 마지막에 병실을 나왔어요. 그의 눈도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그 순간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언가가 우리 사이를 흘렀습니다. 5년 전 아버지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했던 그 결정이 이제야 완전한 모습을 갖춘 것 같았어요. 병원을 떠나기 전 저는 마지막으로 병실 문 앞에 서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옆모습이 어쩐지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졌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말이에요. 비록 내일이면 오늘의 이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실지도 모르지만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평생의 위로가 될 것 같았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우리는 오랫동안 말이 없었어요. 각자의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흘러가는 프랑스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익숙했어요. 이곳에서 나고 자랐지만 이제는 한국이 또 다른 고향이 되어버린 기분이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한참 만에 제가 민준에게 물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아버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신 것 같아.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은 단순했지만 그 속에 담긴 의미는 깊었습니다. 민준에게도 이 순간은 특별했을 거예요. 5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지만 그도 분명 인정받고 싶었을 테니까요.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민준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호텔방에 도착해서 짐을 챙기며 어제와는 다른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짓눌러왔던 죄책감이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이 저에게 용서와 같은 의미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민주는 여행 가방을 정리하면서 문득 말했어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도 마음이 조금은 괜찮을 것 같아.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이제는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이대로 두고 가도 될까? 그 물음에 민주는 잠시 가방 정리를 멈추고 제 눈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지금 당장은 돌아가야 하지만 계속 방법을 찾아볼게. 그 말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어요. 민주는 항상 이런 식이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당장의 감정에 휩쓸리기보다는 실질적인 해결책을 찾으려 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결코 내 감정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어머니와 소피가 우리를 공항까지 배웅해 주었어요. 마지막 포옹을 나누며 어머니가 내 귀에 속삭였습니다. 내 남편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아버지도 그걸 알아보셨어. 그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어머니도 민준을 인정해 주셨고 더 이상 우리의 결혼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소피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곧 다시 와. 아버지가 널 기다리실 거야.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드시 다시 올 거예요. 이번에는 더 오랜 시간 동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말이에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5년 전 이곳을 떠날 때는 무거운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아버지의 딸, 잘 부탁한다. 라는 말이 저에게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것 같았어요. 비행기 안에서 민주는 내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의 손에서 전해지는 따뜻함이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과거의 아픔과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함께 담겨 있었어요. 창밖으로 프랑스의 도시들이 점점 작아지고 구름 위로 올라가는 동안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창가에 앉아 평화롭게 바라보시던 그 모습. 언젠가 꼭 다시 뵐 수 있겠죠? 그땐 더 이상 학교 친구라는 거짓말은 필요 없을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말씀은 이미 민준을 사위로 인정하신 것이니까요. 비행기가 구름 위로 솟아오르며 내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5년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어요.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준 것 같았습니다. 무너졌던 마음 위로 새로운 신뢰가 피어난 순간이었어요. 한국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어요. 집안의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제 마음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의 이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안에서 일어난 변화는 너무나 컸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인사, 딸, 잘 부탁한다 라는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첫 번째 주말, 저는 집 정리를 하며 일상으로 돌아가려 노력했어요. 하지만 민준의 행동이 조금 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평소에는 주말이면 함께 영화를 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곤 했는데 이번에는 서재에 틀어박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어요. 호기심에 들여다보니 그는 프랑스에 놓인 요양시설과 관련된 웹사이트를 검색하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 제가 물었을 때 민준은 잠시 놀란 듯 화면을 가리려 했어요. 하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을 위한 좋은 방법이 있을까 해서 찾아보고 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프랑스에서 돌아온 후에도 그는 계속 아버지를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며칠 후 민준의 노트북을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화면에는 메모장이 열려 있었고 그 안에는 세세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침 식사, 부드러운 빵과 사과 주스 선호, 점심, 수프와 가벼운 샐러드, 취침 전 클래식 음악 들려드리기. 이것은 분명 아버지의 일상 습관을 기록한 것이었어요. 민준은 2주 동안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분의 모든 취향과 습관을 메모해 두었던 거였습니다. 그날 밤 민준에게 물었어요. 당신, 아버지를 위해 뭔가 계획하고 있는 거야? 민준은 잠시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님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방법을 알아보고 있어. 여기서 좋은 치료를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 사람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 번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부터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거예요. 둘째 주부터 민준의 프로젝트는 더욱 구체화되었어요. 퇴근 후에도 노트북을 펼쳐 프랑스와 한국의 의료 제도를 비교하고 비자 문제를 알아보고 장기 체류에 필요한 서류들을 리스트업했습니다. 저보다 더 깊이 고민하는 그의 모습을 보며 감동했어요. 아버지는 그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건넨 적이 없었는데 민준은 그런 아버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거야? 어느 날 밤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물었어요. 민준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당신 아버지니까.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단순한 대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어요. 민준에게 이건 당연한 일이었던 겁니다. 내 가족은 곧 그의 가족이었고 도울 수 있다면 당연히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어요. 셋째 주에 들어서자 민준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국의 여러 요양병원들을 조사하고 치매 환자 전문 치료 시설을 알아보았어요. 심지어 주말에는 직접 몇몇 병원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가장 좋아 보여. 외국인 환자 경험도 있고 프랑스어 가능한 간호사도 있대. 민준의 말에 저는 그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정말 세심하게 모든 것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민준은 드디어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았어요. 일단 3가지 방법이 있어. 그는 정리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버님을 한국으로 모셔오는 방법. 둘째, 우리가 프랑스로 돌아가는 방법. 셋째, 아버님이 계신 프랑스 병원에 최대한 지원하는 방법.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 필요한 서류, 비용까지 모두 계산되어 있었어요. 민주는 이 모든 것을 혼자서 조사하고 정리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첫 번째 방안이 가장 좋을 것 같다고 말했어요. 아버지를 한국으로 모셔오면 우리가 가까이에서 돌볼 수 있을 테니까요. 민준도 동의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자. 먼저 어머님과 소피에게 연락해봐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우리는 함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워하셨지만 민준이 준비한 자료와 계획을 들으시고는 조금씩 마음을 여셨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도 될까?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질문에 민준은 자신감 있게 대답했어요. 네,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한국에도 좋은 시설이 많고 저희가 매일 찾아뵐 수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민준은 계속해서 필요한 서류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그의 성실함과 책임감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소피와의 통화도 순조로웠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우리의 제안에 안도하는 눈치였어요. 솔직히 나 혼자선 아빠를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어. 너희가 그렇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아. 소피의 말에 더욱 확신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결정이 될 것 같았어요. 2달 후, 모든 준비가 거의 끝나갈 무렵, 민주는 또 다른 놀라운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집 근처의 작은 아파트를 알아봤어. 아버님이 오시면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는 이미 몇 군데 부동산을 돌아보고 아버지에게 적합한 환경의 집을 찾아두었다고 했어요. 층계가 없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건물, 병원과 가까운 위치. 모든 것을 고려한 선택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 제 말에 민주는 쑥스럽게 웃기만 했어요. 그는 자신이 한 일을 자랑하거나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연한 일을 한 것처럼 담담하게 받아들였어요. 그런 겸손함이 더욱 그를 빛나게 만들었습니다. 마침내 모든 준비가 끝나고 아버지를 모셔올 날짜도 정해졌어요. 다음 달 15일, 민준과 제가 프랑스로 가서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어머니와 소피도 동의했고 아버지의 주치의도 건강상 이동에 문제가 없다는 소견서를 보내주셨어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 민준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는 아버지가 한국에 와서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프랑스 음식을 준비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유튜브로 프랑스 가정식 요리를 공부하고 주말에는 직접 요리를 시도해보기도 했어요. 아버님이 좋아하시던 수프예요. 한번 맛볼래? 그가 내민 수프는 서툴렀지만 그 정성만큼은 깊이 느껴졌습니다. 또한 민주는 프랑스어 공부도 더 열심히 했어요. 이미 기본적인 대화는 가능했지만 의료 용어나 일상적인 표현들을 더 배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아버지와 더 원활하게 소통하기 위해서였죠. 오늘은 의사와 대화할 때 쓰는 표현들을 배웠어. 퇴근 후에도 피곤한 기색 없이 공부하는 그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어요. 아버지를 모셔오기 일주일 전, 우리는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비자, 항공권, 병원 예약, 아파트 계약, 모든 것이 준비되었어요. 민주는 아버지의 짐을 어떻게 꾸릴지, 비행기 안에서 어떻게 편안하게 해드릴지까지 세세하게 계획했습니다. 긴 비행이니까 중간중간 수분 보충이 중요해. 그리고 이 베개가 목 받침에 좋을 것 같아. 그의 세심함에 다시 한번 감동했어요. 마지막 날 밤, 침대에 누워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괜찮아? 이렇게까지 하는 거. 솔직히 말하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아픈 장인을 모시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으니까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오히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그 말을 듣고 문득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버지의 완강한 반대, 우리의 도망치듯 떠난 결혼. 그리고 지금 민주는 그런 아버지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인생이란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가장 반대했던 사람이 지금은 아버지에게 가장 필요한 사람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제 말에 민주는 수줍게 웃으며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리 가족이잖아. 그 단순한 말이 제 마음을 따뜻하게 했어요. 맞아요. 우리는 가족이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어려웠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잠들기 전 창밖의 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버지가 한국에 오시면 어떤 모습일까?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하실까? 민준을 기억하실까?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기대도 됐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시간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조용히 기도했어요. 아버지가 한국에서 편안하게 지내시길, 마지막 기억을 따뜻하게 마무리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가 민준의 진심을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비록 치매로 인해 모든 것을 기억하지 못하시더라도 마음만은 전해졌으면 했어요. 모든 준비를 마친 그날 밤, 민준이 잠든 옆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항상 차분하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강인함과 따뜻함이 공존하고 있었어요. 5년 전 제가 선택한 이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부드럽게 그의 얼굴을 쓰다듬으며 속삭였어요. 당신은 내가 만난 가장 다정하고 강한 사람이야. 정말 고맙고 사랑해요. 민준은 잠결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마도 그 말이 전해진 것 같았어요. 내일이면 우리는 프랑스로 떠나고 아버지를 모시고 돌아올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5년 전과 달리 두려움이 아닌 희망을 안고 떠나는 여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여정을 함께하는 민준이 있어 든든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곳이 이제 아버지의 새로운 집이 될 거예요.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환경. 하지만 우리의 사랑만큼은 변함없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여정을 함께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이자 책임이었어요. 민준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챕터를 위해 오늘은 푹 쉬어야 했어요.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그날 병실에서 들었던 아버지의 말이었습니다. 딸, 잘 부탁한다. 이제 저희가 그 부탁에 응답할 차례였어요. 아버지, 기다려주세요. 곧 만나러 갈게요.